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종을 걸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짚어볼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90년에 샀으니까 27년 된 거잖아요. 27년 만에 삼성동 집을 내놨다. 입니다. 이 검찰 수사를 코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최측근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택 매입자를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맞다면 이 시점에 도대체 왜 내놨을까요? 일단 이 삼성동 집에 대한 매각서는 이제 예전부터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마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돌아올 경우에 사실 이 집이 보면요. 지금 아까 이제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옆에 어떤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머무는 그 전 대통령 머무는 집 같은 경우는 경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보면 바로 옆에 이제 경호동의 집을 따로 사서 거기서 경호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호동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겠지만 거기서 매일 그 좁은 골목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민원도 굉장할 뿐더러 사실 뭐 거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 집에 대한 그 어떤 다른 곳의 모색은 지난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한번 폭로를 한 적이 있죠. 국정원은 당시에 뭐 부인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찾은 것이 아닌가. 특히 또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수도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또 가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최순실 씨가 이게 은밀하게 어떤 다른 집을 찾아봤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최순실 구속되면서 그 집 찾는 것이 중단되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 공사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아마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는 이 집에 거주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마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박 변호사님 보통 집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통해서 집을 내놓기 마련인데 뭐 박사모나 최측근을 통해서 매각자를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공인 중개업자를 통해서 집을 내놓고요. 집을 내놨으면 다 알게 되겠죠. 근데 막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측근을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난 집은 맞는데 대통령이 탄핵해서 돌아온 집이거든요. 결국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좀 일반인이 사기는 어렵다. 또 금액 자체도 상당히 좀 고액입니다. 고액이다 보니까 사기가 어렵다. 결정적 이유는 이거 같은데요. 만약에 판다는 게 알려지면 외부에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걸 매물을 내놓으면 외부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다 입소문이 나니까. 그게 또 두려운 겁니다. 입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측근을 통해서 비밀리에 아니면 아주 좀 긴밀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0%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흐름상으로는 뭔가 상식적인 부분이 좀 있고 저 이종근 실장님. 네네. 매매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오는데 공시지가는 27억이었잖아요. 네, 2016년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27억 정도였습니다. 원래 박 대통령이 임선희 씨를 통해서 이 집을 그러니까 매입한 가격이 10억이에요. 10억 약간 넘었습니다. 자, 이거를 장충동 집을 팔면서 그 대금으로 샀다고 하는데 당시 장충동 집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4억을 지금 사실은 좀 밝히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27억이라지만 여기에 9호선이 통과해요. 옛날에 신논현역까지가 종점이었는데 맞아요. 9호선이 그다음에 종합운동장까지 가면서 이쪽을 통과하면서 봉은사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로 역은 가깝지 않지만 걸어서 약 15분이면 9호선 역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이 주변 가격에서 이 평당 약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예요, 시세가. 3.3제곱미터. 그렇죠. 3.3제곱미터당. 그러면 가격이 70억은 호가할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7호선도 가깝거든요. 그럼 7호선과 9호선까지 예상을 한다면 뭐 70억은 넘을 것이다라는 건 부동산 중개 쪽에서도 충분히 예상하는 가격입니다. 민원장 근데 저 집은요. 그 주택으로서의 그 구입용보다는 원래 저 부지가 그 150 평수로 따지면 그 150에 146평 정도 가고 주변이 다 상가 빌딩 건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지어서 새로운 상가 빌딩을 올리기에는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터만 사고. 그렇죠. 나중에 땅 올리면. 대지만 사고, 근데 만약에 상업용지로 되면은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용적률이 뭐 1000%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높게도 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상업용까지 그렇게 가게 되면은 좋은 물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런데 이제 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할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정작 뭐 박사모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금시초문이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반응인데 저희가 네. 어느 쪽 말을 좀 더 믿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이것 자체가 인정하는 순간 사실 이 집이 알려지게 되면요 상당히 그 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 또 초점 맞춰지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돈이 있으신 분이 재력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샀느냐, 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재산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어떤 그렇겠네요. 관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매수자가 드러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처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은밀하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르게 거래해야지 어떤 대중에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거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살던 집 같은 경우에 그게 보면은 이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자택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원래 그 집을 이제 다 이제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처음에 사던 미국에 있는 그 사업자가 다시 되샀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자였습니다. 아하. 후원자였는데 그게 지금 두고 또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시절에 무슨 혜택을 받았냐 등등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집을 누가 개인이 일반 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가 당장 나서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아마 시인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삼성동 자택을 내놨어도 이종훈 실장님. 네네. 단번에 주인이 나타나거나 팔리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된 이상은 원래 친박계의 내지는 어떤 뭐 박사모에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것 자체도 사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무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은밀하게 매매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더라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는 언제든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사실 이번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미 동아일보에서도 한번 이제 그 기사가 났던 걸로 알아요. 경기도 일대를 알아봤다. 이미 이제 뭐 그런 돌아갈 얘기는 어떤 있었습니다. 그 사절을 여러 가지로 뭐 고려를 해봤다라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 현재는 바로 매매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마음은 계속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 주변인들은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부근이다, 금시초문이다, 뭐 선을 긋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 자택 매각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이것도 좀 뜨거운 감자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는 검찰로 좀 가볼게요.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좀 요즘 매일매일 이렇게 좀 새로운 구성들을 해보고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20시간 전투 태세 완료. 이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투 패션.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 몸가짐을 단정해야 하고 이제 검찰 조사에 앞둔 20시간 앞으로 다가온 검찰서를 맞서는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질문지 200쪽 정도. 신문 14종 뭐 이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도 아까 삼성동 자택을 잠깐 다녀왔지만 박지훈 변호사. 네. 지금도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질문지 200쪽 서로 지금 오후하고 예상 답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리허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행 연습을 할 거고 질문지는 아마 지금 드러난 어떤 다른 사람의 조사 결과라든지 언론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변호인단에서 뽑은 질문들일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라. 답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이 내일 같이 옆에 있는다 하더라도 대신 답변을 못 해줍니다. 못 해준다. 답변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옆에 있어가지고 뭐 강압 조사라든지 이 정도를 막을 수 있지 답변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은 이 준비된 질문들은 괜찮은데 이 질문에서 가지 질문들 또 특히 검찰이 뭐 히든 카드로 숨겨놨던 증거를 내밀면서 질문했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런 것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또 상당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눌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삼성동 자택 안으로 들어간 유영아 변호사의 모습도 잠깐 봤는데 예. 글쎄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이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시간도 남지 않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이런 마음가짐일 텐데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그 집중을 자꾸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일들이 뭐 항상 있을 거다. 의뢰.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 마음을 대변할 것 같은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민 원장님.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잠시만요. 저희가 2시쯤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서미경 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예상 시간보다 20분 먼저 출석을 했습니다. 잠깐 지나간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검은색 뿔테 안경, 짧은 머리, 그리고 흰색 안에 셔츠와 함께 까만색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저렇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석상은 81년도 KBS 드라마 이후에 3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취재진이 마이크를 갖다 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일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글쎄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볼게요.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피고인입니다. 공동 피고인이고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2시에 재판인데 아마 취재진을 또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좀 늦게 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온 걸로 보입니다. 30분 전에 도착한 걸로 보이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모두 절차라 그러거든요. 본인인지 확인하고 아마 쉽게 끝나는 절차이긴 한데 뭐 좀 취재진을 의식해서 묻는 말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초에는 취재진을 따돌리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일단은 저렇게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앞에 나타나긴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더 가는 길이 없습니다. 네. 지난번 하여튼 일본으로 그 몸을 피신했지 않습니까? 예. 딸하고 같이 피신해서 그동안 들어오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재판 때문에 이제 어쩔 수 들어왔고 사실 여권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 여권을 가지고 일단 들어왔고 일단 지난번에도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었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신병 처리가 이제 될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민 원장님 지금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미소를 살짝 보이는 모습인데 네. 오늘 표정에서 서미경 씨의 어떤 심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아마 구속 안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도피행각을 하다가 지금 출구에서 이제 불구속 재판에 피고인이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한시름 났는데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정말 신변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본인으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서민들의 그 껌, 초콜릿 이런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손으로 그 큰 재벌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피신하고 일본으로 혹시 돈을 빼돌리는 그런 롯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식 부인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런 부분은 아주 부담이 됐을 겁니다. 7, 80년대 저 영상 말고 그리고 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 말고는 서미경 씨가 저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 쓴 게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언론에서도 36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요. 특히나 이 서미경 씨가 살았던 서초동 일대의 자택들 불시에 가서 잠복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온갖 그런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건 그만큼 은둔했다는 이야기고 또 사실상 서미경 씨가 미스 롯데 20살 초반에 미스 롯데가 돼서 한참 정말 주가를 높일 때 사실은 잠적했었거든요. 그 잠적한 이후에 온갖 소문이 다 돌았지만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죠. 롯데가의 신격호 씨의 어쨌든 그런 별당아 씨라고 별칭이 붙는 그런 숨은 부인으로 이제 일본으로 갔다.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어떤 소문이 돌았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언론들의 어떤 그런 그 추적을 끝까지 36년 동안 따돌렸다가 드디어 이제 법원에 나타남으로써 언론에 공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서미경 씨 얘기는 잠시 뒤에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차례차례 차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영상 보면서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1시 34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미경 씨였습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보실게요. 예상 답변 얘기를 좀 해봤다면 신문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해요. 예, 민 원장님 뭐 질문을 이어가자면 오늘 뭐 각종 회사의 신문들이 다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언론을 좀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그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준비가 된다는 그런 자세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객관적으로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또 나름의 어떤 그 검찰의 동향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질문 요지 항목 이런 게 의외로 그 언론사의 그 조간 석간 신문에 다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연의 그 정치인들처럼 특히나 이 소환을 앞두고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서도 신문을 저렇게 다 일일이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문이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민심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신문 이렇게 14종이나 되는 신문들을 보긴 하겠지만 원래 저 이전정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신문을 주로 자주 읽었습니까? 일단 신문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주로 스크랩 한 걸 읽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모든 신문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관심 사항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신문을 스크랩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스크랩본을 이제 주로 이제 보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그 삼성동 자택에 한 14종의 신문들이 이제 배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지 보고에 따르면 이 신문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았대요. 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삼성동 측에서는 곧 신문을 다 끊을 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원래 이제 신문이 이제 아마 구독 신청을 해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냥 신문사에서 넣어줬을 건데 예.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신문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니까 뭐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으니까 이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내부자 이야기에 따르면 신문이 배달되긴 했는데 계속 그대로 쌓여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곧 아마 신문을 다 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신문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신문 보기가 참 대통령이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는가라는 내일부터 신문 사절이군요. 예. 예, 그런데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게 네네. 저희가 자막으로도 내보냈는데 네. 특정 언론사의 신문은 아예 구독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문들로 이렇게 쭉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종합 일간지에서 한 종, 그 다음에 경제지에서 한 종이 지금 이 14종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또 보면 재밌는 게 그 두 신문은 모두 다 종합평성 이 방송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비판적인 어떤 방송을 한 그 신문을 안 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뭐 나오곤 있습니다. 그건 일단 호사가들의 얘기입니다. 호사가들의 얘기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서나 그 전에 신문을 그렇게 스크랩해서 밝기도 하고 또는 뉴스를 어떻게 접하냐면 혼자 방에서 관저에서 그 인터넷을 많이 즐기셨어요. 인터넷 서핑이 물론 가장 많이 인터넷 서핑을 하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 인터넷을 별로 안 했던 걸로 드러나 있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그걸 했다는 것이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싸이월드도 직접 한 그 댓글도 있었고 옛날에 또 특정한 어떤 칼럼에 대해서 다음날 아침에 그건 인터넷만 있었던 칼럼인데 다음날 아침에 홍보 수석실한테 그거 다시 스크랩해와 해갖고 그 스크랩으로 다시 보는 그런 어떤 일화가 홍보 수석실에 전해지는 걸 보면 상당히 인터넷으로 많이 뉴스를 접했다라는 후문입니다. 내일부터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좀 다른 여담인데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는 아무튼 신문을 안 보기로 유명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YS가요? 예. 또 대신에 또 DJ 대통령은 또 신문을 너무 많이 보고, 예, 그래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탐색하고 칼럼까지 다 읽고 그래서 지금도 DJ 대통령 그 비서실장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루에 신문 13종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신문 사제를 하는데 어느 언론사가 들어간 들어오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준비한 거 보실게요. 지금 질문지 200쪽과 신문 14종 얘기까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봤는데 이 전투 패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박주민 변호사님 오히려 내일 전투 태세 완료라는 뜻은
가장 깔끔하게 가장 올림머리도 제대로 손질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이제 변호사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수하게, 어허. 가급적이면 좀 회색 계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서 이 판사나 검사한테 이렇게 좀 동정심을 유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아마 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올림머리도 할 걸로 보이고요. 아마 복장도 우리 소위 말하는 전투 패션 하고 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쓸 수 있는 국민들이 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사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이 복장을 입고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올해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편한 복장이나 예. 운동화 같은 것도 준비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 뭐 아주 힘든 복장 입고 있으면 조사받기 어렵습니다. 뭐 스키니진이나 이런 거 입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20시간에서 19시간밖에 남지 않았군요. 변호사들이 삼성동 자택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호사님 마지막 날인데 승산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 들어가겠다는 입장 변화 없으십니까? 예.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검찰 소환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지금 저렇게 변호인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있다, 리허설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지금 9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영하 변호사가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인연이 제일 친박 깊기 때문에. 관련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율사 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밖에서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막 분담을 하겠죠. 변호사끼리 분담을 해서 취합을 한 후에 직접 대면하고 리허설을 시키는 어떤 역할은 유영하 변호사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저 갔을 때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20시간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마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데 다만 이제 내일 과연 그럼 누구랑 같이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부장검사급을 지금 선임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편한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계속 유영하 변호사 가는 거 보면 결국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왜 유영하 변호사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해봤거든요. 2007년도에. 자, 2007년도에 저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그 경선을 했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네거티브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MB 쪽에서 온갖 최태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측에서 최태민 씨를 비롯한 온갖 이 의혹을 제기해 왔을 때 그 전에 네거티브 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 후보와 함께 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 허점인 부분들을 다 쏙쏙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검찰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이거는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았다라든지 뭐 그런 허점들이 계속 다시 한번 캐보고 그 리허설을 해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금 이종우 시장이 말했던 시점이 저 2007년, 그러니까 10년 전 저 화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속속들이 아마 이 네거티브에 그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하나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 지가 한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가 더 지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2명의 변호사가 동시에 삼성동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리허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채널A 뉴스특급 팀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를 이러한 질문이 올 것이다. 예상 질문을 뽑아내고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걸 이제 연구하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나뭇잎까지 이파리까지 볼 수 있게 상세하게 형사사건 중심으로 연구를 해온 셈이고 검찰청에서 일어난 일은 유영하 변호사가 잘 알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변호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업무 분담이 됐다고 봐야죠. 한쪽은 거시적으로 보고 한쪽은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예, 뭐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뭐 철저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꾸려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췄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하나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얼굴 변호사라 그러는데 간판이요? 예, 검사장급 내지 정말 그 이상의 어떤 최재경 수석 같은 그 정도죠. 그 정도가 지금 없거든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부장검사급이고 또 부장검사급은 최근에 지금 영입이 돼 있고 예. 정장한 변호사가 부부장 검사입니다. 부부장 검사를 하고 변호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장한 변호사가 가장 오래 했고 검찰 출신 중에 가장 많은 사람 보이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막 두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K나 삼성이나 롯데 쪽으로 변호인단이 가다 보니까 못 구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고 잠시만요. 오늘 롯데 일가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서미경시에서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서울중앙지법,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일단 뭐 한마디 하고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중앙지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관련해서 이 롯데 일가, 서미경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제 저 준비한 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속도감 있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박준 변호사님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전 부분입니다. 이건 무시를 못할 부분인데 금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검사장급이나 그 이상이면 수임료가 좀 비쌀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정도 사건인데 막 이 사건 자체가 국민적으로 여론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변호사의 자기 명성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임료 자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을 못한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기업들이 많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구속자만 18명에 지금 기소자만 30명이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 시장에 거의 전관들이 아주 싹쓸이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각 기업들이 다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미르와 K스포츠에 했던 그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기업들은 뭐 삼성 지금 그다음에 이제 롯데, SK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정말 정관들이 정말 필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먼저 입도 선배를 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 간판 변호사가 없는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걸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다.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떤 수임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재경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중수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맡을 만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꺼린 이유도 사실 그런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도요. 그 민정수석을 지내신 분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 문재인 변호사가 다 했잖아요.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홍경식, 곽상도 뭐 쭉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 특히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지금 국회의원이잖아.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그 진방으로. 예. 근데 왜 이런 분들이 나는 안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DJ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하시고 대검차장을 하신 분 제가 보좌관으로 모셨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은요, 국회에 계실 때 시간만 나면은 DJ 대통령 묘소 가서 참배해요. 그 정도로 최측근이고 어려운 일에서 당장 찾고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 도와준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서미경 씨, 두 번째 신동빈 회장, 그리고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롯데 일가가 재판에 총출동하기 때문에 이 경영비리 혐의에 관련해서요. 본인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있는데요. 목소리 잠깐만 더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 돈을 받을 만큼 충분히 뭐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한마디도 안 하실 건가요? 신경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취재진이 한 3-4가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 그것과는 관계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저렇게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뭐 당초에 형제의 난 이렇게 말이 많아서 신동빈, 신동주 이 두 사람이 시간차를 두고 출석할 것이다, 혹은 다른 문을 통해서 출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철저하게 계산된 후에 선우를 갈라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출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지만 사실은 2시에 법정이 열린다 그러면 마주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마주쳤을 때
또 어떤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분, 10분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서미경 씨는 왔었는데 서미경 씨는 벌써 일찍 왔었고 그렇죠. 신영자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구속 상태입니다. 아마 바로 또 올라올 겁니다. 2시에 이제 재판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형제도 보고 또 뭐 어머니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여자친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맞겠네요. 예. 아버지의 여자친구라고 아버지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친구죠. 보는 게 맞겠네요. 뭐 그런 모습이 아마 모두 진술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오늘 이제 신격호 회장도 사실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예.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신동빈 그 형제하고 이제 서미경 씨 정말 지금 또 이제 누나는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전부 다 이 형제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함께 지금 법정에 나오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색적인데 뭐 롯데 일가로서는 상당히 불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미경, 신동빈, 신동주 이 세 사람이 조금 전에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관련 소식은 저희가 지금 실시간 들어온 영상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얘기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응 논리에 대해서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서를 읽었던 이동욱 대리인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의 정치인의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들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글쎄, 저때 저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예. 아무리 변호인이 옆에 있다고 해도 검찰이 지금 돌발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발 질문은 뭐냐면 A 1번 질문을 했을 때 예, 아니요로 나눠서 아니요라 답변했을 때 질문, 예라고 답변했을 때의 질문, 또 그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 매트릭스 다 만들어 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에 또 아니요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놨을 거로 보고 또 저 중요한 거는 이 변호인단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는 그런 증거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보도가 안 됐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검찰만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 했을 때 그때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덥석 물어가지고 걸려들면 사실 자백을 해버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기습 질문에 만약에 그렇죠. 당하면 기습 질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서에는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검찰에서는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다만 이제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된다는 게 맹점입니다. 답해야 되고 표정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많이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으로 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녹화 방송만 해왔어요. 다 편집이 되고 이런 방송 해왔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정말 생방송으로 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녹화 방송과 생방송이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하지 않을 경우도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어떤 인정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 이런 것을 증거를 댔는데 본인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대답한다. 그러면 이제 조서에는 어떻게 하냐면 묵묵부답으로 적히거든요. 그럼 그 묵묵부답이 결국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으면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제 읽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검찰이 지금 언론에 알린 것 이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가지 카드를 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에 알린 것 이외에 그런 자료들을 들이대고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딴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대고 질문할 경우는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외의 어떤 답변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생방송을 하는 것에 상당히 이제 두려운 대목이죠. 예, 뭐 박 변호사님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갈지도 궁금하지만 사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은 게 내일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를지 뭐라고 부를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요. 원칙상으로 검찰 예규에 따르면 이제 입건이 된 사람은 피의자로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을 부르고 결국은 피의자 이렇게 묻습니다. 피의자가 많으면 박근혜 피의자 이렇게 묻는데 한 명만 조사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의자보다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마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자막에는 이제 피의자, 뭐 박근혜 씨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으로 대통령 부르는 게 예우는 갖춰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검찰 소환을 이제 하루 앞뒀는데 과거에 삼성동 자택 오기 전에 현충원 참배를 하지 않을까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부모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서 과거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가 가장 시급한 국가 목표였습니다. 5.16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고, 유신 시대에 대해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후일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을 아셨지만 반드시 국민을 잘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고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출사표 던질 때 이제 아버지 얘기,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만 하면 이제 표정이 좀 더 굳고 눈가도 좀 촉촉한 건 분명한데 오늘 심경도 저 표정과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착잡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만감도 교차하고 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없었을 테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제일로 부담이 되는 게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그 명예를 상당히 본인이 깎아먹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하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걸 견뎌내고 국민들께 그 좀 이렇게 죄송하다 할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을 텐데. 저 김재현 실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수사 좀 많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 얘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독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하고 오직 국민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본인이 정치에 더 일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한 얘기를 김재원 전 수석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알겠습니다. 19시간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다뤘던 것처럼 27년 만에 삼성동 자택을 매물로 내놓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